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웠던 싸움, 개유정난 뒤에 수양대군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인물 중에 하나로서 풍수사 목효지가 있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영화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제가 너무나 최애하는 송강호 배우님께서 막 그의 얼굴은 무엇이오, 호랑이상이 어쩌저쩌고 하는 영화 관상 얘기가 있었죠. 대단한 상이다. 그는 범이다. 호랑이. 개우정난의 정치적 사건은 역사적 사실인 거고, 관상은 거기에다 그럴듯한 재밌는 상상을 만들어 넣은 거잖아요. 놀랍게도 관상 말고 다른 게 딱 들어가 있어요, 역사적 사실 속에서. 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관상, 풍수, 사주가 지금은 되게 미신과 가깝다고 생각하거나 특정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잖아요. 놀랍게도 이게 조선시대 때는 잡과의 한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국가 조정에서 묘지를 쓰거나 새로 건물을 짓거나 할 적에 다 따져보고 짓고 이럴 정도로 실제로 조선시대 때는 관상, 사주, 풍수 이런 것들은 필수 교양 지식의 한 영역이었다는 거죠. 자, 그중에 관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상은 관과 상의 결합입니다. 관은 내면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상은 외부의 기운을 통해서 만들어진 형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겉으로 보이는 것과 이면에 있는 것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조화 균형의 관점을 봤었을 때 그의 부귀, 빈천, 성격의 장단, 인품 같은 것들을 싹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얼굴상인 건데요. 이 얼굴을 딱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환경, 인생의 희노, 애락, 오욕이 모두 얼굴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얼굴은 3정으로 또 나뉩니다. 상, 중, 하로 딱 나뉘게 되는데, 상정은 주로 어린 나이 때부터 30세까지, 중정은 30세에서 50세까지, 하정은 50세에서 말년까지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목구비를 통해서도 관상을 볼 수 있는데, 이마 같은 경우는 하늘의 복을 상징하고요. 코, 관골, 그리고 눈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능력, 마지막 턱을 통해서는 복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눈, 귀, 코, 입 같은 경우는 사독이라고 하는데, 강물이 항상 흐르듯이 이곳은 물이 마르면 안 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줄기라는 건 깊게 패여야지만 싹 흘러다닐 수 있죠. 그래서 인중이 깊게 패여야지만 좋은 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12궁이라고 하는데, 12궁을 통해서 형제궁, 남녀궁, 처첩궁, 부모궁 등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색이라는 이분의 문집에 우리 역사 최초로 팔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세종전에 난간망이 들어오게 되고요. 서거정 같은 아주 뛰어난 유학자들이 한국형 사주 팔자 책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화 관상은 틀렸다? 실제로 수양대군이 단종을 제거하면서 권력을 차지했던 그 사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인 스캔들도 있지만 관상이 아니라 사주팔자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안평대군을 처형할 적에 죄목을 보면 사주팔자가 왕을 능멸할 사주팔자다. 이거잖아요. 본인이 반역은 일으켜놓고 반역을 안 일으키고 왕을 보호하는 사람을 사주팔자로 이제 몰아버렸던 사건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팔자를 갖고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개유정난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중요한 변혁의 시점, 이럴 때는 사주팔자를 이용해서 여러 사건들이 터져요. 예를 들면 명종 때는 을사사화라고 그래서 윤씨들 간의 권력 다툼이 굉장히 격렬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웃긴 게 뭐냐면, 윤원영이 김영창 등과 몰래 짠 다음에 황대임이라는 사람의 딸의 생년월일을 아주 흉한 사주였었는데 이걸 길한 사주로 바꾼 다음에 세자빈으로 간택되도록 모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위조했던 사례라고 또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어현이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신분이 낮았던 여성인데 임해군의 양자였던 양녕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굉장히 좀 사이가 나빴었어요. 그래서 이 양녕군을 몰아내려고 거짓 소문을 막 내요. 이 양녕군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사주가 좋다고 믿고 있고 반역을 꾀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막 내니까 조사가 들어오겠죠. 결론적으로 봤더니 이건 거짓 소문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어현이라는 사람만 처형을 당했던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권력을 강화시키거나 상대를 무너뜨리거나 하기 위해서 사주팔자가 사용되었던 사례가 있다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풍수는 조선에선 굉장히 상식과 같은, 아주 중요한 교양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단 풍수의 기본은 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는 공간을 혈자리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혀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청룡, 오른쪽에 백호, 그리고 혈 앞쪽에 안산, 또 혈 위쪽에 주산. 그 근처에 또 물이 모여야 되니까 그걸 합수 이렇게 구성을 해서 다 따져서 이곳이 명당이야 라고 지정을 하는 거고, 거주 공간 주변에 농사 짓고 생활하기 좋은 농토나 좋은 물이 몰려드는 좋은 공간, 뭐 이런 좀 역할도 하기 때문에 풍수지리라는 건 지금들이 도시 조성이라든지 생태적인 관점에서 많이 또 환영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목효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진짜 낯설죠. 저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이 간과했었을 인물이에요. 왜냐? 목효지는 노비입니다. 이 시기가 세종, 문종, 단종, 세조라고 하는 정치적 격변기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왕 얘기하기도 정신이 없고 뭐 한명의 김종서 같은 사람 얘기하기도 정신이 없는데 일개 풍수사인 목효지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졌겠어요. 다만 중요한 건 노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땅자리를 찾는 데는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언제 이 사람이 실록의 정면으로 딱 등장하게 되냐면 세종 23년이에요. 문종의 아내였었던 권씨가 단종을 낳다가 죽어요. 너무 안타깝죠? 장지를 찾고 있었었는데 이 당시에 안산 일대에다가 이제 묘자리를 딱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일개 노비였었던 목효지가 상소를 딱 올립니다. 이곳을 쓰게 되면 왕이 죽을 자리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 이거는 조선 후기 같으면 바로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왕실이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세종 많이 늙었죠. 문종은 몸이 병약하죠. 그리고 후사를 본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며느리가 죽었으니까 왕실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조정에서 토론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 뭐 조정의 핵심적인 관료들도 다 이 어떤 풍수에 대해서는 대가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목효지의 주장대로 하질 않아요. 다만 워낙 기특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세종이 목효지를 면천, 노비에서부터 이게 벗어나게 해주고 풍수학 관련 부서에 배치를 시켜주는 파격적인 선택. 그러니까 장영실 한 명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사건이 뭐가 벌어지냐? 세종 30년입니다. 이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말년에 아내도 먼저 죽고 아들도 병약하고 며느리도 막 죽고 이러면서 마음이 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정말 훌륭한 유교 군주이기 때문에 불교를 엄청 탄압했어요. 근데 유교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유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해요. 관심도 없고. 근데 인간이라는 건 영혼에 대한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유교가 책임을 못 져주는 걸 뒤늦게 세종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문소전이라는 불당을 하나 딱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정에 있었던 신하들이 가만둘까요? 그럴 리가 없죠.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효지가 바로 또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한 번 올리는 것이 아니라 두세 차례를 올려요. 이곳에다가 불당을 지으면 지맥이 끊기게 되고 차후 왕권에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대놓고 또 한번 들이받은 거예요. 되게 위험한 말이죠. 왜냐면 예언을 잘못했다가 틀리면 자기 목이 날아갈 판인데도 목숨을 걸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도전을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세종이 자기가 또 살려줬던 사람이고 무시하는데 목효지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재차 신이 감히 목숨을 걸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 지어야 됩니다. 세종대왕이 화난 거죠. 너 원래 노비 아니냐? 노비 따위 감히 신이라고 칭해? 결국은 다시 노비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목효지의 말을 무시하고 불당을 짓고 나서 세종, 문종이 잇따라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종의 릉을 조성하려고 지정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또 상소를 올려요. 여기다 올리게 되면 왕을 약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무슨 얘기냐? 12살밖에 안 된 단종의 미래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쯤 되면 아무리 노비더라도 앞에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따르지 않더라도 뭔가 좀 맞춰서 좀 조정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막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수양대군 일파가 정면으로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양대군 일파 중에 정인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인지는 문종의 무덤을 파야 되는데 파다 보면 물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능지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지금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인지가 밀어붙여요. 정인지가 당시에 천재적인 학자였는데 그가 풍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거의 밀어붙여요. 왜냐? 정인지는 수양대군과 사돈지간이고 수양대군의 편에 섰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는 수양대군 일파의 입김이 있는 거죠. 물이 나왔어? 불경스러운데. 이게 아니라 물이 나왔어?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있었던 게 개유정란 한 보름 전이거든요. 개유정란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 분명하게 남아있는 건 목효지를 잡아다가 처형시켜버렸어요. 목효지의 싸움을 보고 있으면 진짜 일개천민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종묘사직을 지키고자, 특히 12살밖에 안 된 어린 국왕을 지키고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웠던 싸움. 개유정란 뒤에 수양대군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인물 중에 하나로서 풍수사 목효지가 있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관상, 사주, 풍수라는 것이 믿고 싶은 사람이 믿는 거 혹은 생태적 관점에서 참고해야 될 상황 정도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그 당시 때는 국정을 흔들 수 있는 이념처럼 활용이 되고 있었던 시대도 있었다는 것들. 근데 그런 것보다 저는 그냥 목효지를 애도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싶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